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진단서라고 검찰에 제출한 문서가 입원 확인서인데 의사 이름도 병원 이름도 없고 뇌종양으로 인해 입원했다라는 병원도 정형외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새 정형외과에서 뇌종양도 진단하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입원 확인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는 왜 본인이 뇌종양을 앓고 있다라는 제대로 된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대검 국감입니다. 잠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등장합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주요 장면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뇌종양 진단서. 진단서가 아니라 웬 정형외과에서 발부받은 입원 확인서다. 그런데 의사 이름도 병원 이름도 없는 문서였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 새롭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보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검찰 감찰 방안을 내게 직접 보고하라 법무차관 불러서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차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 것도 이례적인데 메시지도 이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대통령의 첫 일성, 법무부를 향한 첫 1호 업무 지시가 검찰을 감찰하라. 그 방법을 갖고 오라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혹시 검찰의 수사에 제약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바로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감찰권을 검찰의 견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장광진에서 원치 않게 물러나는 모습을 대통령이 겪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걸까요? 법무부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감찰권을 힘실어 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잠시 후 대검 국감에서 아마 여야 의원들이 어제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물어볼 겁니다. 윤 총장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사뭇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의혹은 이게 가장 뜨겁습니다. 정경심 씨가 의사 이름도 없고 병원 이름도 없고 진단서도 아닌 입원 증명서를 냈습니다. 검찰에. 검찰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니,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면 제대로 된 진단서를 내라. 다시 정경심 교수에게 요구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제출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병원이 알려지면 병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인데 입원 증명서가 과연 효력이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게 뇌종양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정경심 교수는 왜 진단서 한 장조차 검찰에게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걸까요? 사뭇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라는 검찰의 요구도 정경심 교수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주목을 했는데 이낙연의 속내를 중앙일보가 분석해놨어요. 그 속내가 뭘까? 중앙일보 해석에 따르면 총리 오래 했다. 정말 오래 했다. 참 오래 했다. 민주당 간판으로 총선 나서나 당 복귀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사퇴에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 총리다. 이런 얘기도 뒷말로 나오고 있고 중도층 공략의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7월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심장은 정치인, 여의도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리스크는 그 무서운 청문회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면 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낙연 총리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 총리가 한편 방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총리의 방위를 앞두고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간 대화해야 한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 만나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23일쯤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일본을 잘 아는 정치인인 이낙연 총리가 역대 가장 싸늘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한일 관계의 해법을 풀어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제지도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기준금리가 다시 역대 최저. 걱정이에요. 하늘은 더 내릴 여력 있다라고 밝혔는데 2년 만에 연 1.25%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금통위원 2명이 이거 동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2% 성장 위태 0.25%포인트 내렸다. 우리나라 걱정, 경제 걱정입니다. 자, 이제 조국 전 장관도 물러났으니 이 경제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든 언론이든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정말 명콤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때부터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두 분이 손잡고 법안도 나란히 발의하셨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과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풀코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시험지 문제를 유출하는데 거의 돈 받고 풀코스로 제공해줬다. 필기시험 문제도 주고 답안도 주고 면접시험 문제까지 다 알려줬다. 이 정도면 풀코스다. 돈도 풀코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직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불러서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앞으로 나한테 직보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검찰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맞짱. 잠시 후 국감이 있습니다. 법사위 국감입니다. 대검 국감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등판합니다. 여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생중계로 물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장면을 말입니다. 자,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상한 입원 증명서, 요상한 진단서, 과연 이 서류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경심 교수는 왜 사실은 그 흔한 진단서 한 장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 걸까?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증명 서류의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왜 유행가 가사 중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뭐 그런 가사도 있었는데 의사 이름도 모르고 병원 이름도 몰라요. 왜냐? 안 적혀 있으니까. 뇌종양 증명서를 냈는데 그게 정형외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제가 알기로는 뼈 다치거나 뭐 다리 삐끗하거나 아니면 손가락 인대 100번 양보해서 늘어났을 때 가는 곳이 정형외과 아닙니까? 가서 파라핀 치료하고 물리치료 받는 데가 정형외과인데 거기서 뇌종양 증명서를 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제 정경심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주장했죠. 보도가 확산됐고 갑자기 주진우 씨가 저기에 끼어들어서 뇌종양 맞다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럼 증명서 내라. 오후 늦게 검찰에게 정경심 씨 측이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이 진단서와 입원 증명서는 다릅니다.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 정 씨 측이 보낸 증명서, 요건을 갖춘 정식 문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사 이름도 없고요.
이름이 없고 해당 의사의 면허 번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소속된 병원 혹은 기관의 직인도 없다. 또 직인 문제. 이번엔 직인이 없어요. 누락. 진료과는 뇌질환과 무관한 정형외과로 돼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MRI나 적어도 뭐 CT라도 자료 좀 내달라. 검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가 낸 이 입원 증명서에 대해서 신경외과 교수 A 교수님은요. 아니 진단서에 직인이 안 찍혀있다. 이건 납득이 어렵다. 의사가 개인적으로 발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변호사 B 씨는요. 환자 피해를 말하며 검찰에도 공개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 어렵다. 구속을 피하려고 뇌종양을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정경심 씨 측 해명은 과연 뭘까요? 정경심 변호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반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병원을 공개하면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명을 가리고 제출한 거다. 정형외과가 기재되어 있는 건 정경심 씨가 여러 질환이 있어서 협진한 진료과 중에 하나를 적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알려왔습니다. 자, 김배현 박사님. 네. 정형외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혹시 뭐 CT나 MRI 찍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태어나서 CT나 MRI를 찍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김병민 건강해. 네. 정형외과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발이 좀 삐끗하거나 손목이 삐끗하는 경우들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종종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혹시 뭐 네. 뇌종양이나 뇌질환을 진단해준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뇌 종양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면요. 뇌 경색 같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엄청난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에 대한 검진 등을, 진료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하고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뇌경색, 뇌 종양에 관한 부분들을 입원 증명서를 전달했고 여기 해당 누가 어떤 의사인지 의사의 면허인지 병원조차 없는 상태로 검찰에 이러한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으면 검찰 입장에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별 의미 없는 자료로 우리 보고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이 문제 처음 불거졌던 게요. 그 바로 다음 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과거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또 다른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던 주진우 씨가 출연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그들이 얘기하고는 바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아내가 뇌종양, 뇌경색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사퇴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구속영장 치기 어렵겠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에 제출하려고 하는 증명서의 원본과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주장하면서 여론을 좀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저는 정경심 씨 변호인 측의 해명도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이름이 공개되면 또 많은 취재진 혹은 뭐 유시민 씨 같은 유튜버가 취재하기 위해서 해당 병원에 갈 경우 병원의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경심 씨 입장에서는 병원명을 가리고 검찰에게 진단서를 냈다라는 해명도 저는 일리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검찰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명 문건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출한 의사 이름 없고 직인 없고 병원 없는 정형외과 입원 확인서가 그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건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까? 제가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팩스로 그와 같은 문건을 넣을 것이 아니고 실제 원본 내지 스캐닝했는 사본을 이쁘게 앞에 그 취지를 적어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진단서를 내되.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팩스로 냈고 팩스에서 제일 밑에 부분, 위에는 내용이 있지만 밑에 작성했는 의사, 면허 번호 이런 부분들이 일부러 가려서 지금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의 메모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사문서가 되거든요. 하지만 다른 것과 달리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성했는 의사 그 내용이 의료법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죠. 특히 이번에 내 최초로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수사받는데 너무 힘든다. 예.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서류를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뇌경색, 뇌종양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신경외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협진에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고 다른 것을 이렇게 냈다는 것이 물론 다른 좋은 취지라고 한다고 하지만 입증 취지에는 현저히 어긋난다. 우리가 뭘 제출할 때는 입증 취지를 쓰는데 그 입증 취지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서류를 내야 아 그렇구나 하지 엉뚱한 걸 내놓고 내 주장을 입증됐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또한 낙검수가 아니냐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예. 증명력이 없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험사에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입원 확인서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진단서를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원 확인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보험사에게 입원 확인서 비슷한 걸 냈더니 아 이거 말고 선생님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병원을 다시 갔더니 2만 원인가를 내면 진단서를 끊어준다고 해서 손쉽게 2만 원 내고 진단서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검찰 수사 변호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거는 보험사 일이니까 적용할 수는 없고 검찰 수사에서 진단서가 아닌 다른 이와 같은 입원 증명서를 내도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기재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라면 둘 다 냈을 것 같습니다.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두 개를 다 내서 내가 이렇게 중대한 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외래로 했는 것이 아니고 입원까지 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아 정말 나중에 이제 조사받는 것 받을 때도 너무 압박하지 말 것이며 더불어서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도 좀 고려하게 될 것인데 제일 핵심되는 내용은 빼버리고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뭐를 때문에 입원을 했는지가 아리송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감기 때문에 입원했는지 독감 때문에 입원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단서를 내므로써 본인들의 주장 취지,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김유정 장관님. 네. 그 법조계에서는 반드시 진단서는 동봉이 돼야 된다. 네.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보면 뭔가 좀 장면이 겹쳐진다는 겁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위조가 아니라면 원본을 내라. 라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원본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이제 딸의 건강 때문에 입원서를 내라 라고 했는데 그때도 입원 확인서 진단서를 내지 않고 딸의 페이스북 돼지가 되고 있나 본가를 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왜 그 장면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될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작. 조작.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다른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수사 중인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지금 거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이나 이런 입학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증명서가 조작이 됐다. 그래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왜 퍼포먼스까지 할 정도로 그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류 조작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도 일종의 조작의 행태잖아요. 그런 거고 서류를 또 내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들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 황제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까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은 옛날 거는 예를 들어서 동양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병원 진단서와 관련된 거는 내가 잃어버려도 지금 즉시 또 가면 또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는 변호인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는 게 좀 두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팩스로 넣으면 안 되죠. 해당 검사에게 원본을 직접 들고 가서 원본도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해당 의사의 그 소견서라든지 또는 전화 연결까지 해주고 확인되셨습니까? 하지만 남기고 가는 거는 좀 부담이 돼서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돼요? 네, 그런 식으로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때도 뭐 이런저런 안 되는 분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내가지고 복사해서 다 돌려보는 방식이 있고 그거를 요청한 국회의원에게 가서 자 확인하시고 원하는 거 되셨습니까? 하지만 이게 복사해서 돌리는 거는 좀 뭐 개인정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데 팩스로 톡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형외과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엄마 배 아파요 파스 발라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배 아파요. 파스 발라주세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위급하게 쓰러져서 조사까지 못 받을 정도면 누구나 알만한 종합병원에 가서 그런 딱 그 검사도 받고 이렇게 진단받고 하는 게 쫙쫙쫙쫙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수완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위급한데 해당 과 진료를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정형외과에 갔다? 그러면 정말 위급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황제 수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조작 관련돼서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이렇게 명백하게 낼 수 있는 거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이미지를 바로잡아 주시는 게 중요한데 다시 그런 쪽으로 조작 이미지를 굳히는 게 아니냐. 예.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의혹들을 말끔하게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경심 교수 측이 김 장관이나 최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진단서, 제대로 된 진단서를 들고 가서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여주는 과정이 있으면 이런 의혹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예. 사본일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본일 경우에 원본 대조필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사본은. 그래서 원본 제출이 아니라 팩스 같은 게 갈 때도 그게 사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원본 대조필이라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서류에는 그것도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인도 없고 원전 대조필도 없었다. 자, 왜 이런 불필요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게 하는지가 조금 의아스럽다는 부분이라 지적을 해봤습니다. 짚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분들 중에 아픈 분이 많습니다. 정교심 교수는 뇌종양 진단,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넘어져서 허리디스크 수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했던 그 장소에 해당 CCTV를 다 돌려봤는데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안 넘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넘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그런 거를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가요?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 우리가 전 장관 동생이 넘어졌는지 넘어지지 않았는지까지도 이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까? 이 중차대한 소중한 시간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모 씨, 조국 전 장관 동생은요,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요구했죠. 검찰이 넘어졌다는 장소 CCTV를 시간대별로 다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런데 넘어진 일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의 주장이 거짓말로 확인됐고, 어젯밤에 TV조선인가요? CCTV 영상까지 공개가 됐어요. 영상 보니까 저도 안 넘어졌더라고요. 멀쩡히 걸어가더라고요. 자, 결국 검찰에서는 넘어졌다라는 발언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넘어진지 안 넘어졌는지도 검찰이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 웃지 못할 코미디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아마 검찰로서는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열받은 거지,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열받았다. 정말 진짜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 들어간 부분인데 확인 들어간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참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시동생도 저렇게 하면 국민 전체가 봤을 때 깨돌이 가족인지 아니면 정말 허위에 가득 찬 가족인지 신뢰를 자꾸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CCTV를 돌려보니까 그냥 건강하게 돌아다녔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검찰에 따르면 병원 안에서 담배도 피다 걸려. 담배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의 그 방정한 자세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뭐 직인도 없는 의사 이름도 없는 것을 보인다는 것은 아직까지 위중하지 않다. 정경심 교수도. 그리고 아직 겁이 없다. 동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시동생도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판사가 받아주더라. 이런 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도 자기 어떤 남편의 위세 또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의 위세를 여전히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섭섭하고 답답하네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넘어졌죠? 저걸 처음 그 이유로 해서 어떻게 했죠? 영장실질심사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법원을 속이려고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넘어졌다는 장소에 대한 CCTV의 시간대를 확인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검찰을 속이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법원까지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번에는 훨씬 더 재판부가 엄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법원까지 만약에 속이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있어서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숨기려고 뭔가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심증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지난번에는 영장이 기각됐다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번에 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법원도 열받을 수 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면 본인이 안 넘어졌다라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넘어졌는데 멀쩡히 영상 보니까 걸어가는데 넘어졌어요 라고 검찰에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검찰이 설마 내가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 둘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검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검사가 의사 출신 검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보고 진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했는 결과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 프랙티스 경험이나 그 병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쉽게 말하면은 가짜 환자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보고서까지 다 써서 지난번 그 영장실질심사하는 재판부에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영장 기각 사유 중에 건강상의 이유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그 사실관계를 입증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고 오히려 조국 그 전 장관의 동생으로서는 제가 만약에 추측한 데는 이번에도 영장실질심사 포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궁금한 게 김변 박사님. 우리 형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에 가서 왜냐면 너무 단순한 팩트잖아요. 거짓말이라면 너무 단순한 거짓말이잖아요. 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CCTV 돌려보면 며칠 만에 안 넘어진 게 드러난 건데 형이 법무부 장관이면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형 체면 때문에. 근데 우리 형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우리 형의 아이들은 인턴 예정 증명서도 받잖아요. 나도 아플 예정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웅동학원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웅동학원이 가만 보니까 그 당시 문제가 됐을 때 이사는 정경심 교수예요. 나 혼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형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내가 엄정한 법적 질서와 잣대에 맞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 혼자만의 억울함에도 같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35일 만에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서는 법무부 장관직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명을 둘러싸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모친부터 정경심 교수 그리고 웅동학원에 관련됐을 수 있는 조국 전 장관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얽혀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온갖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뚜렷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도 심사 과정에서 더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조 전 장관 동생의 문제만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마도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함께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를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하여튼 안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좀 확인했고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이번 달 월급이 얼마일까? 오늘 조간신문에 이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자마자 20분 만에 서울대학교에 팩스로 복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팩스를 참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 입원 진단서도 팩스, 서울대 복지 신청도 팩스. 자, 17일 오늘 서울대 교수 급여일이라고 합니다. 조국 복직 이틀 만에 15일에서 31일 앞으로 이번 달 31일 것까지 17일치 급여를 480만 원가량 수령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법무부 장관 이번 달 일했던 급여도 지급이 되는데 일요일이라 18일 급여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14일치 급여, 그러니까 내일 지급이 되는데 14일간 일한 급여 620만 원을 받을 예정. 합쳐서 법무부에서 월급 받고 서울대에서 월급 받고 이달 총 수령 월급 1,100만 원. 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복직을 서둘렀나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달 월급은 1,100만 원이면 허나 소장님 네.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 1,100만 원 상당히 많네요. 왜냐하면 일 안 하고 받는 거잖아요. 서울대 교수 급여도 그렇고. 학교도 아직은 안 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많은 실직자분들이 보시면서 땅을 치면서 나는 저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직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교수님을 봤을 때 교수님에서 민정수석에 가셨다가 민정수석에서 잠시 학교로 다시 교수로 오셨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장관으로 가셨다가 다시 교수로 돌아올 동안 정말 하루도 월급을 받지 않는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상당히 꼼꼼하고 치밀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미스터 몰라요라고 줬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꼼꼼하면 하루도 월급을 이렇게 받지 않는 날이 없을까. 이 땅에 지금 실직자들 특히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분들 실직 엄청 많이 하고 계신데요. 왜 우리가 저런 방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우리에겐 저런 기회가 없었던 걸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월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달 월급 1,100만 원. 그런데 김정 장관님, 장관 하셨으니까 여가부 장관 오래 하셨잖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물론 하셨지만 장관을 하다가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이제 뭐 어떤 이유로든 자진 사퇴를 하면 그래도 그달 월급은 가는 거예요? 일한 만큼 계산을 해서 하는데. 일수 계산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왜 민정수석 나와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 가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학교 가서 할 때도 추석 상여금까지 싹싹 다 받아간 걸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법무부 장관 끝나고 나서 20여 분 동안에 생각했던 건 오히려 다음 자기 월급 받을 곳 가는 거치만 생각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돈의 액수보다는 이거를 그만둠으로써 이제 다음번 메시지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하고 수습을 해나갈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다음 자기 갈 길 찾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붕괴한 거는 뭐냐면 사모펀드 관련된 큰 액수 이런 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장학금 싹쓸이하고 정말 조그만 돈 하나 놓치지 않고 뭐 싹싹 뭐 연구비용 같은 거 다른 교수 주는 것보다 자기 딸 더 많이 주고 뭐 자기 조교 안 주고 딸 주고 이런 조그만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걸 보고 아우 참 있는 사람이 더하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있는 사람이 그래서 더하다. 저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확하게 국립. 얘기하면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국립법인.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서 바로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냐? 좀 아니잖아요. 팩스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팩스가 도착한 날부터 조국 교수는 교수로 활동한 걸로 돼 있어요. 팩스가 아니라 사람이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관련돼서 하나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이렇게 받아가는 것보다 문제가 됐던 돈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갚아나갔는지에 대한 거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뉴스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예. 뭐냐면 서울대 그 장학금 받은 거라든지 부산대 장학금 받은 거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반납할지 고민하겠다 이거 멘트 있었거든요. 예. 그 고민하셔야지. 지금 본인 더 받을 거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두셔도 국민들 마음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어쨌든 이번 달 월급은 1,100만 원이다. 라는 사실도 좀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흥미로운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최순실 우병우를 고발했던 진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전 장관 부부를 뇌물 115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 조국 부부 추가 고발. 최순실 우병우를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부부 추가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지난 1차 고발 때는 뇌물액 66억 5천만 원, 조국 등 7명을 고발했는데 어제 뇌물 액수를 늘려서 추가 고발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115억 원, 그리고 총 범죄 금액은 280억 원이다. 조국 부부 WFM 익성 관계자들까지 17명을 늘려서 고발을 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 뇌물 액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115억 원.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것처럼 알죠.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국 전 장관 이 부부 일가에 대한 이렇게 뇌물죄를 바탕으로 고발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랍고요. 지금까지 드러나서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오촌 조카가 수십억 대 횡령을 했는데 이 횡령이 공범이 아니냐 정도까지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뇌물이라고 보는 절대적인 이유는요. 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공직자의 직무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뭔가 대가성이 연결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성을 바탕으로 WFM이라든지 코링크피를 바탕으로 돈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것은 뇌물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본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뇌물로 고발을 하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것은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이 수사와 앞으로 받게 되는 재판의 정도 상황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이 뇌물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할지가 정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차관을 청와대로 이례적으로 호출을 했습니다.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방안을 내게 직보하라. 대통령의 일성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이제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이제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국무의 의결까지 이게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게, 그러니까 조국 없는 법무부에게 1호 명령이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방안을 내게 직보하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선은 이제 법무검찰 개혁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검찰 스스로가 지금도 뭐 개혁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강력하게 감찰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제일 미진한 것이 제19 감사기가 너무 심하게 그동안의 검찰의 문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판사 출신의 대검 감찰 본부장을 여기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 조직을 좀 더 그동안에 고급에 있었던 감찰관도 사실은 법무부로 가져오는
아주 강한 어떤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감찰 기능을 가능하고 검찰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법무부가 독려해서 예. 계속적으로 직보해라라고 하는 것은 또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들여서 직접 독대하고 뭐 우리라는 단어까지 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힘을 실어 줌으로써 검찰개혁 또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과 또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관행을 끝까지 뿌리 뽑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차관이라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유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그거는 얘기했었잖아. 입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입버릇이다, 말버릇이다. 예, 우리 우리- 삼성, 우리 차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그걸 이제 어떤 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좀 강조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 판단은 국민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감찰 방법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검찰을 감찰하는 책임자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법무부 책임자의 조국 재청한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찰청 신임 감찰부장인데 34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님 출신이에요. 그런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사. 조국 사람이라는 거죠. 11년간 6명의 감찰부장 중 3번째 판사 출신인데 김희정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이 감찰본부장 인선 한동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불러들인 두 사람 그리고 임명한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법무부 안에 조국 사람으로 형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국이 나간 다음에도 조국의 그늘하에서 법무부를 운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 장관을 기다리는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장관의 그늘하에서 법무부가 운영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한동수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갈 사람이 자기가 나간 다음에 있을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제청하고 갔다라는 게 결례예요. 결례다. 그렇죠. 앞으로 올 장관에 대한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어도 불이하게 자기가 그만두게 됐으면 아직 그 인사가 발동이 안 된 상황이라면 거두어드리는 게 상례입니다. 그게 새 조직을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가지만 내 조직은 그대로 남기고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할 거야. 뭐 그런 겁니까? 그런데다가 역시 대통령께서 직접 불러들인 그 우리 차관이라는 그 차관하고요. 인권국장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관계 쪽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빼고 조국 수사팀 짜자라고 전화를 각각 했던 그 주역들입니다. 딱 처음부터 장관이 오자마자 장관 주변으로 쫙 스크럼 짜면서 이게 장관하고 약간 대치가 되는 윤석열 배제하고 새 팀 짜라는 거를 시도를 했던 그 당사자 인물 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 거지 법무부라는 조직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려스럽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려면 정말 그 시스템이나 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특정 사람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오해가 되는 거는 지금 시점에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일성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웅동화공 비리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특히 이 신성한 교직, 우리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의 티네이저, 학창시절, 더 나아가 우리 10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을 꼽자면 선생님. 참 저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은사님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가슴속에 고마운 선생님들 많은데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이 신성한 교직을 돈 받고 팔았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혹과 관련돼서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사직을
뒷돈 받고 판 거죠. 이른바 조직 매매. 풀코스로 제공했다. 누가? 조국 동생이 풀코스로 제공하고 뒷돈 흥정까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옵니다. 아니 흥정할 게 따로 있지. 교사직을 돈 받고 팔면서 그 금액까지 흥정을 한다? 좀 속상합니다, 저는. 딴 걸 다 떠나서 조직을 팔았다는 게 속상해요. 자, 공소장이 공개됐어요. 조국 동생이 교직 매매를 기획했다. 조모 씨, 조국 동생.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내고서라도 정교사 채용이 되려는 의향자를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교직 팔 테니까 돈 낼 사람 찾아봐, 이거죠. 웅동학원 교사 매직 의향자 물색에 나섭니다. 후배 A씨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돈만 주면 조국 장관 동생이 시험과 관련해서 풀코스로 제공한다. 풀코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다. 교사 희망자 부모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뒷돈 1억 원에 낼까 말까 망설이는 부모들과 2천만 원을 깎아주는 뒷돈 흥정까지 했다. 그러면 내가 특별히 사모님한테 2천만 원 DC 해줄게. 딴 데 가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 2016년 1억 3천만 원 받고 2017년에는 실제로 1억에서 2천 DC한 8천만 원 받았어요. 풀코스로 뭘 줬냐? 조국 동생이 필기 시험 문제, 실기 문제, 면접 문항, ABC 1차, 2차, 3차 풀코스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두 최고점을 받고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논란은요. 당시 시험 출제 기관이 동양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동양대에서는 우리 문제 안 냈는데? 라고 공식 입장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를 내놓고 동양대라고 적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검찰은 조국 장관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누가 문제를 출제했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일단은 조국 장관 동생 얘기를 할 텐데 허은하 소장님 일단은 기가 막힌 건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돈 받고 교사직을 파느냐 그렇죠. 라는 게 제일 기가 막힌데 그거를 또 깎아줘요? 2천만 원이나 깎아줘요? 선심 쓰듯이. 그리고 풀코스로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필기, 실기, 면접 문항까지 풀코스. 이게 진짜 현실이냐, 이게 드라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작가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드라마 작가들이. 스카이캐슬도 그렇고 이런 것도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쩜 드라마랑 저렇게 똑같은가 현실이.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특히 뒷돈을 받았던 2명은 필기시험 만점을 받아서 교사로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문제 미리 알고 들어가니까 만점 받죠. 하나라도 틀리지. 하나라도 틀리지. 네. 김진 기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정말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길을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뒷돈으로 거래되는 분들이 교사로 채용이 됐을 때 이번에 시험 문제 기억하시잖아요. 조국과 윤석열이 답이었던 그러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 이거 믿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는 정말 보낼 수 있을지라는 걱정까지 드는 그러한 흥정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이런 걸 갖고는 흥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저렇게 1억 5천만 원 내고 교사된 분, 8천만 원 내고 미리 문제 알고 교사된 분이 그 웅동 중학교 애들한테 제대로나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선생님 밑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까? 저는 이게 걱정돼요, 김변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1억 원의 금액에서 1억 원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2천만 원은 DC 흥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얼마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슈커커스가 한 20% DC가 돼서 8천만 원을 냈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부담이 돼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국 장관의 일가를 보게 되면은 그 1억 원이라는 돈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돈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측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이 교사들이 직접 돈을 줬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사라도 만들고 싶은 부모들이 어둡고 검은 돈을 건넸던 것 같은데 그들이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조국 장관 동생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을 모두가 다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이 문제 조국 전 장관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게요. 문재인 정부 처음 취임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피토하면서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웅동학원이 사립학교긴 합니다만은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돈을 웅동학원 재단에서 줍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혈세를 바탕으로 정부의 세금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바로 사학에 들어가게 되는 교사들의 재원이에요. 근데 그런 교사들의 재원을 자신들이 그냥 돈을 받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매직을 한다면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고위 관리를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우리 가족이 연계된 웅동학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 무슨 조국 장관 동생 횟집입니까? 아니, 뭐 풀코스로 제공을 해줘요. 김 장관님, 네. 실기시험 문제, 면접 문항 아예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풀코스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나서서 찾았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할 수 있도록 아예 깔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과연 혼자만의 범죄일까, 조력자는 없을까라는 부분에 앞으로 검찰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 웅동학원에서의 채용 관련된 시험 절차를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다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사장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행정실장에게 줘서 이제 알려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죠. 행정실장은 또 누구입니까? 정경심 교수의 오빠입니다. 행정실장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험지를 관리, 감독해야 될 주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이 껴있어서 이거를 막을 이렇게 게이트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혼자서 빼나갔을까? 이 과정에서 이사장은 역할을 했을까? 행정실장은 역할을 했을까? 그러면 이 사실을 문제 출제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이 조국 일가 전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또 공교롭게 정경심 교수가 재직했던 동양대로 돼 있다. 저희 채널A가 추적해서 보도해드렸는데 동양대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는 그 문제 출제한 적 없는데요? 그 누가 동양대에서 냈다고 했대요? 라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건 지난 2016년과 2017년 채용 때였습니다. 당시 웅동학원이 의결한 채용 절차에는 필기시험 출제는 경북 영주시 소재의 동양대학교 의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양대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그런 의뢰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계약한 내역도 없고 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고. 동양대는 시험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출제위원을 뽑고 보안이 유지된 숙소에서 문제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양대는 정 교수가 잔열 표창장에 이어 다른 문서도 위조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출제기관이 동양대학교 또는 뭐 이렇게 나간 것 자체는 그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 문서 위조가 되거든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가 임의로 동양대를 출제기관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동생이 돈 받고 넘긴 그 시험 문제 출제지가 동양대로 분명히 저희들이 돼 있는 걸 확인했는데 정작 동양대에서는 우리가 안 냈는데요 라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문제를 누가 출제하고 동양대에서 출제됐다라고 써놨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한 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명히 말할 것은 이번에 입시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연도 문제를 조 전 장관이 출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웅동학원 일에 관여한 적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과거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조 전 장관이 출제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어요. 검찰은
동생 조모 씨 채용비리 혐의 적용 시기 2016, 2017년 그때 사회과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조국 전 장관이 출제했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연도는 기억 안 난다. 내가 언제 출제했는지. 저와 제처는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진현 변호사님. 자, 그러면 보세요. 동생은 돈 받고 시험 문제지 빼돌렸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추적해보니까 이거 진짜 백승우 취재 잘했어요. 제가 아끼는 후배 기자인데 시험 문제 출제지가 동양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동양대는 안 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출제한 적이 있었다. 누가 낸 겁니까, 이 문제? 하나님은 아시겠죠? 또 우리 조 기자, 또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저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는데 지금 조국 교수가 법학과 교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에 관련해서 채용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더불어서 영어와 관련해가지고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출제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동양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경위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했는 것이 아니고 관련 교수한테 했다고 하니까 그 교수님들한테 물어서 이메일 주고받은 걸 하면은 그 연도가 언젠지 아주 쉽게 특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2억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올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조국 교수가 수석으로 있다가 이 장관 하마평에 오르니까 이 문제와 관련 본인과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도니까 텔레그램이란 보안 메신저로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중에 3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배우자 집안이 사학 재벌이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를 썼는데 본인이 있는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재정이 어려운 학원인지라 이사장과 이사직 모두 무보수다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학교에 무보수로 고군분투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뒷돈을 받았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문제 누가 출제했는지 조 전 장관이 출제했던 적이 말이 꼬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출제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출제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등판입니다. 지금 등판했습니다.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대검찰청을 찾아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검찰 업무에 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저희의 미진한 점은 개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대검찰청의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남일 차장검사입니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인사말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과 여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질의자 명단을 법사위 위원들이 여당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당에서는 금태섭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국감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감은 이제 시작이 됐고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궁금해집니다. 조국이 떠난 후에 여당 내부에서 자성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혜영, 정성호 의원, 일단은 2명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국론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국회고 또 여야가 공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더 책임 무겁다고 봐야겠지.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정성호 의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삼선이죠? 민주당 삼선 정성호 의원. 조국은 같다. 후한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 민주당 내부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정성호 의원이 쏟아낸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이야말로 전 정부에서 몸담기도 하셨고 또 현 여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또 민주당에서부터 국회의원을 쭉 하셨으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분은 일단은 2명이에요. 정성호 의원 그리고 김혜영 의원.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틀 전에는 이철희 이철희. 의원이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도 했죠. 호환무치한 인간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평소에 제가 아는 정성호 의원답지 않은 그래요? 매우 센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렇게 매우 점잖고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 크고 무게감이 크고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매우 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동안에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당이 한 방향으로 갔고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감정하고 좀 다른 각도로 갔다는 데 대한 최소한의 당의 어떤 전반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반성하고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그렇게 가버리면 청와대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제 저도 밖에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이상 되는 다선 의원 한 분을 뵀는데도 그분 역시도 매우 불만이 높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민주당 내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리더십이 다잡을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다음 대표 선거에 뛰고 다니는 그런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빨리 현재의 민심 위반 부분에 대하여 당이 빨리 정책 중심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 이 조국 사태를 대했던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부글부글 성토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지금 입장 밝히면 청와대가 난처해진다. 그러니까 여당 소속의 초선, 재선, 3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당이 한마디 국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안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난처해져서 안 된다라는 거고 A씨는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중진들은 침묵하며 조 전 장관에게 격려 전화하느라 바빴다.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PK지역 큰 타격 입을 것이다. 이 초선 의원님 누군지 알지만 이름은 일단 실명. 자, 또 다른 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지역 의원님입니다. 몇 선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B 의원. 청와대를 지켜주느라 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는데 이번 일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역시 초선 의원 C. 너무 초선만 소개 안 해요. 총선 공천 앞두고 다른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어서 참고 참는 거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D 의원. 노영민 비서실장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조간신문에 보도가 돼 있는 내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야당에서도 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해찬 대표가 둘 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국론의 극심한 분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자 한 노영민 실장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 판 깔아주고 또 당내에서 나오는 양심 있는 목소리를 외면한 이 모든 책임지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저는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지영 장관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부글부글하다. 중요한 거는 우리 정말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오는 과정에서 8월 15일 광복이 오기 전에 예. 태극기를 흔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15 광복을 맞아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겠죠. 하지만 그 의미는 8.15 전에 든 사람과 8.15 후에 든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8.15 이후에도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그렇다라면 8월 15일 전에 나는 용기 있게 태극기를 들지 못했음에 그거를 들어야 마땅한 사람 중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청와대가 정말 소통에 실패를 하고 본인들이 한 인사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게 있었다라면 늘 지역구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부딪히는 그런 여당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핑계는 선거 핑계를 대더라고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 당에서 다른 얘기 내면 이제 경선에서 불리하고 하지만 얘기를 안 하면 본선에서 불리할 것 같아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선거 시점이 아니었다면 바른 목소리 냈을까요? 시기에 따라서 판단과 정의가 달라지는 사람들로만 여당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구 하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누구 하나가 조국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비리였다면 인사청문회 때 그런 식으로 당이 나와서 정격 지원 사격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당이 일사불란하게 정격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지원 사격을 했던 게 아니라 있는지 알면서도 했다라는 게 발언에서 드러났잖아요. 내가 뭐 조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의원. 다르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여당 의원들이 나도 당했어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고도 같이 엄호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진정한 사과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국감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과연 국감은 어떤 질문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국감장입니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가 이루어져서 이후에 왜 그랬냐를 살펴봤더니 중간에 맥도날드 측의 점장 등 증인에 대한 허위 진술 요구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고 지난 4월에도 제가 법무부 장관 대상으로 재수사 요청을 했고 하겠다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수사 관련 사안이라 줄 수 없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 내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어떤 부서에 배당되었는지 등의 기본적인 수사 관련된 사실 확인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4년 수원 광교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건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서 자, 표창원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질문은 아니군요. 잠시 후에 이은재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아마 이제 국감 질문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질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도 정치권 이야기 하던 중이잖아요. 오늘 종안 질문 보니까 김대중 박사님. 이낙연 총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하다. 조국 해임에 관해서 이 총리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낙연은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 또 총리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정부로서는 난감해서 못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총리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봤듯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애둘러서 정제된 목소리로 비판하는 것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지지층의 덫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여기서 뭔가의 문제를 얘기하면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해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다고 하니까 문자폭탄이 누구한테 떨어졌다고 합니까? 이해찬 대표에게 문자폭탄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런 지지층들이 두려워서 사실은 더 강력하고 현실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지점들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을 다잡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무총리 청문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만약 안 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새로운 청문회를 거쳤는데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은 이낙연 총리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이 쉽게 협조해 줄 수 없는 국면이기도 한 터라 지금 이낙연 총리 그리고 청와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머리가 너무나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국 사태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공수처가 핵심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그런데 당과는 다른 소신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이런 식의 공수처는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금태섭 의원의 소신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의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 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식의 공수처는 제동 걸겠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반대한다. 스크럼 짜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란 것이 해외에 어디 있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으면서 그것도 판검사, 어떻게 보면 현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사와 조사권까지 있는 기관이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여당과 청와대에서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공수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할부대로서 오히려 정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 아무 관계없던 이 준연동 비례대표제와 이것을 연동을 해서 가지고 왔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순서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한번 쉬어서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이 과연 검찰개혁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오히려 개악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절차가 지금으로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한 건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놓고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미 이런 거를 스케치하고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한 공수처가 필요한 건지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과한 거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한 건지 그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공수처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라면 수사를 잘하고 있는 거를 억압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민정수석 있을 때부터 이런 거는 스크린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공수처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 몇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해야 되고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매달 낭비하면서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 안에 특별감찰반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헤드인 특별감찰관이 3년째 공석입니다. 예.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워치독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능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제대로 됐다라면 저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 있을 때 민정수석 되자마자 사모펀드하고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있는 기관도 공석으로 두고 있고 특감반 법에 의하면 공석을 30일 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법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법도 활용을 못하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니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국회 국감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 협의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이현재 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난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와 대구지검 특수부 존치에 대해서 따져 물으니 법무부 차관께서는 대검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검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상 자료제출이나 의사진행 발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마치고요. 존경하는 정가빈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김도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법에 특별한 공개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위원께 잘 설명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이배 위원님의 그 검사 출석 요구 건은 지금 현장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밝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연구관께서 최이배 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그 사유나 그동안에 아마 좀 약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한 해명을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우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그 오전 중에 가능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 역시 오전 중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간 합의 및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7분으로 하고. 자, 본격적인 질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축구 얘기입니다. 현지 취재도 TV 생중계도 심지어 관중도 없어서 깜깜이 축구라는 오명을 쓴 채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린 남북축구. 우리 대표팀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평양 원정 경기에 대해 대표팀도 당혹스러웠던 순간들을 털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기지 못한 건 너무나도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영상 보겠지만 북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몸싸움 직전까지 갔어요. 몸싸움까지 갔어요. 그런데 통일부의 입장이 논란이에요. 통일부는 남북 합의에 의한 체육 교류로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무언가 이의 제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입니다. 국제 경기인 월드컵과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체육 교류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맞냐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남북 관계의 민낯이자 현실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은재 의원 질의 시작이 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좀 국감으로 가겠습니다. 좀 오락가락하네요.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망고 역적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느냐면 검찰 춘장이란 놀림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작된 여론과 동원된 군중을 이용해서 국가의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경심 소환조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정경심에 대한 소환조사가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6회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제 아침에 뭐 많이 보도가 됐던데요.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 제출했습니까? 아직 확인하지는 못해봤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까? 아마 수사팀이 제가 한번 알고 여쭤볼게요. 있을 텐데. 그러면 네. 지금 확인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 피의자 정경심에 대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까? 글쎄 피의자의 어떤 이것도 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전부 보고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아침에 이제 언론마다 다 나왔습니다. 정경심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 증명서고 그다음에 진료과 역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맞죠? 네, 하여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받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지 뭐 필요한 의료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가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이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추가 증명 자료를 요청을 하신 거죠, 총장님? 추가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통상 피의자나 참고인이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또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은 아마 그 병원이나 의사에게 전화 문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반영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생 조고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들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미루려고 그러다가 강제 구인된 바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네, 저희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국감 빠져서 보다가 참 또 저희한테 허락된 방송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조금 한번 더 시청자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방송 시간 좀 늘려봤는데 더 버티면 안 된다고 해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 생방송 도중에 법무부의 조국 전 장관 동영상이 나가는 동안 일부 출연 패널의 부적절한 혼잣말이 생방송에 섞여서 방송이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즉각 파악하지 못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